방금 전 대화가 끝났습니다. 상대는 이미 돌아섰고 당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방금 했던 말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왜 했을까? 저렇게 말할 걸 같은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요.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대화가 끝난 후에 완벽한 답변이 떠오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계단 위트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어로 네스프리 더 러스케려. 파티가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에야 완벽한 농담이 떠오른다는 뜻이죠. 이게 일어나는 이유는 대화 중에는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투쟁도피 반응이 일어나고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은 일시적으로 저하됩니다. 쉽게 말해 불안이 창의성을 죽이는 겁니다. 대화가 끝나고 위협이 사라지면 그제야 전전두엽이 정상 작동하면서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는 생각이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그 후회스러운 순간을 평균 17번 이상 재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인 것보다 3배 더 자주, 5배 더 오래 반추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수만 년 전 당신의 조상이 부족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해서 추방당했다면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실수를 생명의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밤새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며 뒤척이는 건 수렵 채집 시대의 뇌가 21세기 당신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추가 정말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반추가 자기 비난으로 변질될 때입니다. 그 말을 하지 말걸 나는 왜 맘먹은 대로 말을 못할까로 다시 나는 사회성이 없어로 결국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로 확장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필립 골딘 박사의 fMRI 연구를 보면 이런 자기 비난적 반추를 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배뇌측 전전두엽 피질이 과활성화됩니다. 이 영역은 자기 참조적 사고, 즉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단순히 그 말을 후회한다 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비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한재생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멈추려고 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의 유명한 하얀 곰 실험을 아십니까? 참가자들에게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지시했더니 오히려 하얀 곰 생각이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이를 아이러니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합니다. 억제하려는 생각은 뇌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계속 감시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생각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 말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당신은 그 말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말, 사실 상대방은 기억도 못할 확률이 95%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가 수행한 스포트라이트 효과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부적절한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균 2배에서 5배까지 과대평가합니다. 당신이 밤새 고민하는 그 한마디를 상대방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가 한 말을 반추하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모두가 자기 머릿속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조연 대사 하나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실수한 말을 10분 정도 후회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을 재생할까요? 차이는 메타인지 신념에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에이드리언 웰스 교수가 개발한 메타인지 치료 이론에 따르면 반추를 지속시키는 건 반추 그 자체가 아니라 반추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충분히 분석하면 다음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말이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반추는 문제 해결 능력을 38% 감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반추는 분석이 아니라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생각을 100번 재생한다고 새로운 통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반추에 더 취약할까요? 놀랍게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심하게 반추합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IQ가 높을수록 반추 사고의 빈도와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높은 인지 능력은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더 많은 만약에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이렇게 말했다면, 만약 저 표현을 썼다면, 만약 타이밍을 다르게 잡았다면 가능성의 가지가 많을수록 후회의 버전도 많아집니다. 당신이 유독 후회를 많이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너무 많은 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반추에는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왜 나는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텍사스 대학교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30년간 수행한 언어 분석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와 불안장애 환자의 내적 독백에는 왜 라는 단어가 일반인보다 3배 더 많이 등장합니다. 반대로 회복 과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왜 대신 어떻게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나는 그런 말을 했을까?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번에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는 답이 있는 질문입니다.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단어 하나의 차이가 반추를 지옥으로 만들거나 성장의 도구로 만듭니다.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수천 번의 대화 중에서 하필 그 대화만 반추할까요? 모든 대화를 똑같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대화만 머릿속에서 무한 재생됩니다. 여기엔 미해결 긴장이라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 블루마 차이가르닉이 발견한 차이가르닉 효과를 보면 사람들은 완료된 과제보다 중단된 과제를 2배 더 잘 기억합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는 동안은 완벽하게 기억하다가 음식을 서빙하면 바로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당신이 반추하는 대화는 심리적으로 끝나지 않은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신이 없거나 관계에 금이 갔다고 느끼거나 당신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뇌는 이 미완의 서사를 완결하려고 계속 그 장면을 재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미완의 서사를 완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해명입니다. 다시 연락해서 아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뉴트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사후 해명은 78%의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해명은 상대방이 신경 쓰지 않던 부분까지 다시 상기시키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신경 쓰지 하는 의구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해명은 당신의 반추를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해명도 잘못한 것 같아라는 새로운 반추거리만 추가할 뿐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그 대화를 계속 재생하는 이유는 위협평가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도체는 이 사건이 나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끝내는 방법은 회피가 아니라 완전한 노출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에밀리 홈즈 박사가 개발한 이미지 제각보나 기법을 보면 트라우마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되 결말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면 편도체의 과활성화가 63% 감소합니다. 당신이 후회하는 그 대화 장면을 떠올리되 이번엔 상대방이 웃으면서 괜찮아, 이해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끝내보세요. 혹은 미래의 당신이 나타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1년 뒤엔 기억도 안 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추가하세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뇌에게 위협평가 종료라는 신호를 주는 신경학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원래의 반추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의 결핍입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크리스틴 네프 박사가 20년간 연구한 셀프 컴패션 개념을 보면 자기 연민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증거로 사용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증거, 내가 사회성이 없다는 증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 반추는 이 증거 수집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정보, 내가 이런 상황에선 긴장한다는 패턴,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당연한 사실. 증거는 당신을 심판하지만 데이터는 당신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연민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호와 혼동하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이 먼저 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진짜 자기 연민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비난을 멈추는 겁니다. 맞아, 나는 그 말을 했어. 적절하지 않았을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나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 불완전함은 인간의 조건이야. 듀크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 연민적 대화를 하루 3분씩 2주간 연습한 그룹은 반추 사고가 47% 감소했고 우울 증상이 32%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을 실천하려고 해도 반추가 너무 강력해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뒤척일 때 자기 연민 따위는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패턴 차단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추 사고는 90초 이상 지속되면 신경회로에 홈을 파기 시작합니다. 마치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흙길에 자국이 패이는 것처럼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신경 경로가 그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떠올렸는데 나중엔 자동으로 그 생각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추의 자동화입니다. 당신이 샤워하다가 출근길에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는 이유는 이미 그 신경회로가 고속도로처럼 닦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90초를 채우지 않으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는 자신의 뇌졸중 경험을 통해 이걸 발견했습니다. 감정적 반응이 신체에서 화학적으로 완전히 처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90초라는 겁니다. 90초가 지나도 그 감정이 지속된다면 그건 감정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 감정을 다시 촉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후회스러운 대화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90초 안에 흘려보내면 신경회로가 강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생각이네? 왜 자꾸 이러지? 나는 정말 하면서 추가 내러티브를 붙이는 순간 90초는 9분이 되고 90분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라고? 그게 가능하면 진작에 했지. 맞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인지적 탈용압이라는 기술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창시자 스티븐 헤이즈 박사가 개발한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나는 지금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3인칭 관찰자처럼 인식하는 겁니다. 호주 울릉공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이 단순한 언어적 재구성만으로도 부정적 사고에 대한 믿음이 41% 감소하고 그 생각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37% 줄어들었습니다. 더 강력한 기법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만화 캐릭터 목소리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덕 목소리로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이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혹은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해보세요. 그때. 이게 장난처럼 보이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는 위협 정보를 특정한 음조와 속도로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을 바꾸면 편도체가 이건 위협이 아니네라고 재분류합니다. MIT 미디어랩의 2018년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불안 유발 생각을 다른 목소리나 리듬으로 반복하게 했더니 그 생각과 연결된 편도체 활성화가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집요한 반추는 이런 기법으로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 대화가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였을 때, 상사나 연인이나 부모처럼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의 대화였을 때 말이죠. 이럴 땐 단순히 생각을 관리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추 뒤에는 더 깊은 두려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내 가치가 부정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어떡하지? 라는 실존적 불안 말이죠. 예일 대학교의 애착 이론 연구자 필립 샤버 박사의 40년 종단 연구를 보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후 반추 빈도가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보다 평균 4.7배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잘못된 한마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일관적이지 않았거나 사랑이 조건적이었거나 감정적으로 냉담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반응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합니다. 내가 방금 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날 수도 있어. 나는 과잉 경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당신의 반추가 유독 심하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과거에 안전하지 않은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반추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많은 심리학 조언들이 과거를 치유하세요. 내면 아이를 돌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새벽 3시에 반추로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즉각적으로 필요한 건 안전 신호입니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의 다미주 신경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미주신경은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끊임없이 스캔합니다. 이를 뉴로셉션이라고 하죠. 반추가 멈추지 않는 건 뉴로셉션이 계속 위험이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끄려면 몸에게 직접 지금은 안전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하지만 그냥 심호흡이 아닙니다. 생리학적 한숨이라는 특정 호흡법입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앤드류 휴버먼 박사가 소개한 이 기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짧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숨 날숨. 이 패턴을 2-3회만 반복해도 심박변이도가 즉시 증가하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이 호흡 패턴은 포유류가 위험이 지나간 후 자동으로 하는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개가 긴장했다가 안심하면 후후하고 한숨 쉬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이 패턴입니다. 이 호흡을 의도적으로 하면 뇌에게 위협이 끝났어. 이제 안전해 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안전 신호는 촉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볍게 쓰다듬는 겁니다. 팔을 쓰다듬거나 손을 깍지 껴서 살짝 쥐거나 가슴에 손을 얹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부드러운 터치는 타인에게 받는 터치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도체 활성화를 낮춥니다. 놀라운 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질 거야 같은 자기 연민적 문장을 동시에 속으로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터치와 언어가 결합될 때 효과가 2.3배 증가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안심시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자기 위로 행위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나를 달래주면 내가 더 약해질 것 같아 나는 벌을 받아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면화된 비판자의 목소리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가혹한 초자아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양육을 받았거나 실수에 대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거나 성추로만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내면의 판사를 키웁니다. 이 판사는 당신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 봐 역시 너는 안 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반추는 이 판사가 증거를 수집하고 판결문을 낭독하는 법정입니다. 이 내면의 판사를 무력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화입니다. 그 비판적 목소리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판사, 비평가 혹은 그냥 저 목소리라고 불러보세요.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의 이선 크로스 박사 연구팀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자기 대화를 3인칭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반응성이 평균 39% 감소합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판사가 또 나를 심판하고 있네라고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 목소리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듣고 있다는 건 선택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기법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반추의 순간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반추가 시작되면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이 저하되고 편도체가 뇌의 운전대를 잡기 때문입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 영역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사전 훈련입니다. 반추가 없을 때, 평온할 때 미리 연습해두는 겁니다. 마치 소방 훈련처럼요. 불이 났을 때 대피 경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반복 훈련해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반추 대응 기법도 평상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유크레 마음챙김 연구소의 다이애나 윈스턴 박사가 권장하는 10분 예방 훈련이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과거에 후회했던 대화를 의도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걸 그냥 지켜봅니다. 지금 그 생각이 왔네? 몸이 긴장하네? 판사가 말을 시작하네? 이렇게 관찰만 합니다. 개입하지 않고요. 처음엔 3분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2주 정도 매일 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이 생각이 와도 내가 무너지지 않네? 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네.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반추 상황에서 회복 시간이 62%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추는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면서 겉으로는 대화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아까 내가 한 농담이 재미없었을까? 저 표정은 뭐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하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를 메타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위의 대화, 대화에 대한 대화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리어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의 실제 내용보다 대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한 걱정에 인지 자원의 60%를 씁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더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대화는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게 또 다음 반추의 소재가 됩니다. 악순환입니다. 이 메타 대화를 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실수하기입니다. 일부러 사소한 실수를 하는 겁니다. 단어를 살짝 더듬거나 농담을 약간 어색하게 던지거나 의견을 바로 정정하거나 시카고 대학교의 2021년 행동실험에서 대화 중 의도적으로 작은 실수를 한 그룹이 완벽하게 말하려고 노력한 그룹보다 상대방에게 더 호감을 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벽함은 거리감을 만들고 불완전함은 친밀감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실수해도 괜찮구나를 몸으로 학습하면서 사후 반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추 차단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 대화입니다. 후회스러운 대화를 머릿속에서 100번 재생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화를 1번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최신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신 효과입니다. 같은 사람과 10번 만났는데 마지막 만남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체 인상이 나빠지고 반대로 마지막 만남이 좋으면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희석됩니다. 당신이 반추하는 대화를 덮어쓰고 싶다면 그 사람과 다시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꼭 해명이나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주말 어땠어요? 같은 일상적 대화만으로도 뇌는 우리 관계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재평가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2019년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사회적 기억은 긍정적 또는 중립적 상호작용으로 48시간 이내에 덮었으면 장기 기억으로 공고화되는 걸 67%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회스러운 대화를 한 후에는 그 사람을 피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아직 상처가 생생한데 어떻게 다시 만나? 어색할 것 같은데 나는 회피 충동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반추를 만성화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낮추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장애 치료의 대가인 데이비드 바를로우
박사의 40년 연구를 보면 회피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불안의 유지 요인입니다. 회피할수록 그 상황은 정말 위험했어 라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한번 피하면 다음에 더 피하고 싶어지고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끊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회피는 일반화된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실수했다고 느끼면 B, C, D와의 대화도 두려워집니다. 나는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전반적 신념이 형성되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인지행동치료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사회 불안장애 환자의 89%가 특정한 한 번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시작점으로 보고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회피로 이어지고 회피가 반추를 키우고 반추가 다음 회피를 만들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는 점진적 노출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접촉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눈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기, 단체 채팅방에 이모티콘 하나 보내기, 이메일에 짧게 답장하기, 이런 마이크로 상호작용을 반복하면서 내에게 이 사람과의 접촉은 안전해 라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의 불안장애 클리닉 프로토콜을 보면 이런 단계적 노출을 실행한 환자들은 12주 후 사회적 회피가 평균 7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났어.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해라는 확신 말이죠.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파국화 사고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부정적 사건을 모든 것의 종말로 해석하는 겁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인지치료 연구에 따르면 파국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90% 이상의 경우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발견합니다. 당신이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대화를 이미 잊었거나 전혀 다르게 해석했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현실 검증입니다. 머릿속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찰입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당신에게 말을 거나요? 눈을 마주치나요? 미소를 짓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머릿속 파국 시나리오는 이미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서 사회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기록하세요 라는 과제를 줬더니 3주 후 자신의 부정적 해석이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고 불안이 44%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현실 검증은 물어보는 겁니다. 저번에 내가 한 말 기분 나빴어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어봤는데 정말로 기분 나빴다고 하면 어떡해?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사람들이 혹시 기분 나빴어?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분석했더니 73%가 아니, 전혀, 19%가 살짝 그랬는데 괜찮아, 8%만 응, 조금 그랬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8%조차도 물어봐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본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당신의 감정을 신경 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정말로 기분 나빴다고 해도 그 순간 반추가 멈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반추의 연료는 알 수 없음입니다. 혹시, 만약에, 아마도 라는 불확실성이 계속 생각을 돌립니다. 확실한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 설령 부정적이어도 뇌는 이제 알았으니 대응하면 돼라고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불안 및 관련 장애센터 연구에 따르면 불확실성 불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반추가 심한데 이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안이 즉시 56% 감소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확실성을 찾기보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추측하는 걸까요? 여기엔 통제의 착각이 작동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엘렌 냉어 교수가 발견한 이 현상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반추는 일종의 정신적 행동입니다. 내가 계속 생각하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야. 충분히 분석하면 미래의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생각만 반복될 뿐이죠. 진짜 통제는 행동입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 직접 만나는 것. 하지만 행동은 두렵습니다. 결과를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한 반추를 선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착각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2022년 대규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대화 후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곱씹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차이는 빈도와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5분 곱씹다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5년을 곱씹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성격이나 의지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의 조절 능력입니다. 주의력이라고 하면 보통 집중력을 떠올립니다.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는 능력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의
주의 조절은 정반대입니다. 주의를 옮기는 능력입니다.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한 자극에서 다른 자극으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능력 말이죠. 토론토 대학교의 신경심리학 연구를 보면 반추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주의 전환 과제에서 일반인보다 평균 34% 낮은 수행을 보입니다. 한번 부정적 생각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신경학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전환 스위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전환 스위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가장 검증된 방법은 주의 훈련 기법입니다. 맨체스터 대학교의 에이드리언 웰스 교수가 개발한 이 기법은 단순합니다. 하루 10분 여러 소리에 순차적으로 주의를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시계 초침 소리를 1분 듣다가 창밖새 소리를 1분 듣다가 냉장고 소리를 1분 듣는 식으로요. 처음엔 집중이 금방 흩어집니다. 하지만 8주 정도 매일 하면 뇌의 배회 측 전전두엽 피질, 즉 주의 조절을 담당하는 영역이 두꺼워집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평균 2.7배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주의 분산입니다. 많은 심리학 책에서 산만함은 나쁘다고 하지만 반추에 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산만함이 약입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의 2021년 연구에서 반추하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조용한 방에 혼자 두고 다른 그룹은 복잡한 퍼즐을 주었습니다. 30분 후 반추 수준을 측정했더니 퍼즐 그룹이 67%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퍼즐이 작업 기억을 점유하면서 반추할 인지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청소를 하는 이유입니다. 나쁜 대처 방식이 아닙니다. 뇌가 반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찾는 출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의 분산과 회피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주의 분산은 일시적입니다. 게임을 30분 하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어서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피는 만성적입니다. 매일 4시간씩 게임을 하면서 문제를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차이는 돌아올 수 있는가입니다. 잠시 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으면 주의 분산이고, 현실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서 계속 도피하면 회피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중독 및 회복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회피적 대처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이 낮아지지만 3개월 후에는 불안과 우울이 모두 증가합니다. 반대로 주의 분산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핵심은 의도성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반추가 심해서 30분 동안 이것을 하고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과 그냥 생각하기 싫어 라며 무의식적으로 도피하는 건 뇌에서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반추가 가장 극심할 때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밤이라고 답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온갖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왜 밤에 유독 심할까요? 이건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낮 동안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서 외부 활동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면서 내부 지향적 사고가 활성화됩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과거와 미래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낮에는 이 네트워크가 억제되지만 밤에는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거기에 어둠과 고요함은 외부 자극을 차단해서 내부 생각이 더 크게 들립니다. 밤의 반추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체 리듬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UC 버클리의 수면 연구소 매튜 워커 교수의 연구를 보면 수면 부족은 편도체 반응성을 60% 증가시키고 전전두엽과의 연결을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잠을 못 자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부정적 생각이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추는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다음날 반추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면증과 우울증이 동시에 옵니다. 실제로 주요 우울장애 환자의 90% 이상이 수면 문제를 동반합니다. 밤에 반추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침대는 수면을 위한 공간이라는 뇌의 연합을 지켜야 합니다.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세요. 그리고 조명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지루한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퍼즐을 하거나요. 흥미진진한 활동은 안 됩니다. 각성도를 높이니까요. 지루함이 핵심입니다.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가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수면장애 센터의 프로토콜을 보면 이 자극 통제 기법을 4주간 실행한 불면증 환자의 78%가 입면 시간이 평균 38분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침대에서 몸은 꼼짝 못하고 머리만 계속 돌아갑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법이 인지적 셔플입니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의 루크 보드윈 박사가 개발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작위 단어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떠올리면 사과의 이미지를 5초 정도 상상하고 다음 단어 의자를 떠올립니다. 의자를 상상하고 다음
다음 구름 이런 식으로요. 핵심은 단어들 간의 논리적 연결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면 반추는 논리적 연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빴고 우리 관계가 나빠졌고 나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인과 사슬 말이죠. 무작위 이미지는 이 사슬을 끊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기법을 사용한 사람들은 평균 15분 이내에 잠들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야간 기법은 걱정 예약제입니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교의 불안 연구소에서 개발한 이 방법은 낮 시간 중 정확히 15분을 걱정 시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요. 밤에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내일 4시 30분에 생각할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말하고 실제로 메모장에 적어둡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4시 30분에 그 메모를 보며 15분 동안 마음껏 걱정합니다. 신기한 건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걱정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밤에 그렇게 심각해 보이던 것들이 낮에 보면 시시해 보입니다. 이 기법을 6주간 실행한 그룹은 야간 각성이 54%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반추가 심한 사람들에게는 밤보다 더 위험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전환의 순간입니다. 출근길, 퇴근길, 샤워하는 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이런 틈새 시간에 반추가 습관적으로 자동 재생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빈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으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켜지면서 가장 처리되지 않은 정서적 기억을 불러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10년 유명한 방황하는 마음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며 보내고 그 생각을 할 때 행복도가 평균적으로 낮습니다. 이 틈새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우기입니다. 팟캐스트를 듣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음악을 듣는 겁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하지만 반추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 구조화되지 않은 혼자 시간은 독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에 교육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를 듣는 사람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일 반추 에피소드가 43% 적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회피가 아니라 예방이라는 겁니다. 반추가 시작되기 전에 뇌에게 다른 과제를 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반추를 막을 수는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반추는 실제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찰적 반추와 반추적 반추로 구분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의 정서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성찰적 반추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중립적으로 분석하면서 통찰을 얻습니다. 반면 반추적 반추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를 자기 비난적으로 반복하면서 해결책 없이 맴돕니다. 전자는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후자는 우울증을 증가시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분 후 당신의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5분 동안 어떤 대화를 곱씹었는데 그 결과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구체적 행동 계획이 나왔다면 그건 성찰입니다. 하지만 5분 후에도 왜 나는 맨날 이럴까? 라는 똑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반추입니다. 예일대학교 정서지능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같은 생각이 3회 이상 반복되면 더 이상 생산적이지 않으니 의도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단은 어떻게 할까요? 앞서 말한 여러 기법들을 종합해서 333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추를 알아차린 순간 주변에서 보이는 것 3가지, 들리는 것 3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를 빠르게 찾는 겁니다. 적이 달력, 컴퓨터, 머그컵, 에어컨 소리, 키보드 소리, 복도 발소리, 책상 표면, 옷 질감, 의자 쿠션. 이 과정이 10초밖에 안 걸리지만 뇌를 내부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강제 전환시킵니다. 보스턴 의대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PTSD 환자들에게 이 기법을 가르쳤더니 플래시백 빈도가 평균 61%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즉각적 중단 기법은 물리적 패턴 차단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 찬물로 손 씻기, 20초 동안 제자리 뛰기, 큰 소리로 노래 한 소절 부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여서 신체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 체화된 인지 연구를 보면 신체 자세와 움직임이 바뀌면 사고 패턴도 따라 바뀝니다. 구부정하게 앉아있을 때와 똑바로 서 있을 때 동일한 부정적 생각을 떠올리면 서 있을 때 그 생각의 강도가 32% 낮게 느껴집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법들을 알아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까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추가 시작되면 이성적 뇌가 꺼지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외부 트리거입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하루 3법무자기 시간에 맞춰두고 알람이 울리면 지금 반추하고 있나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마음챙김 벨이라고 합니다. 구글 본사에서 직원들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업무 중 반추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29% 개선되었습니다. 외부에서 규칙적으로 신호를 주면 자동 조정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강력한 외부 트리거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말려줘라고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사람들이 반추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미시간 대학교의 공동 반추 연구를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부정적 사건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둘 다 우울해집니다. 이를 공동 반추라고 하는데 특히 여성 친구 관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때 어떻게 느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였어도 상처받았을 거야. 이런 대화는 공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추를 강화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공동 반추를 자주 하는 친구 그룹은 개인적으로 반추하는 것보다 우울 증상이 1.8배 높았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다릅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근데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처럼 감정을 인정하되 해결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친구에게 미리 말해두세요. 내가 같은 얘기를 10분 넘게 하면 너 지금 반추 모드야 라고 말해줘.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진짜 좋은 친구는 당신의 반추를 멈춰주는 사람입니다.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건 공감이 아니라 공모입니다. 그런데 반추에 관한 가장 역설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추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반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를 반추에 대한 반추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이 반추를 멈춰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메타 반추는 원래 반추보다 더 해롭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2020년 연구를 보면 자신의 반추를 문제로 인식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강할수록 실제 반추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추를 적으로 보지 말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반추는 당신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뇌가 여기 처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통증이 몸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통증 자체는 적이 아닙니다. 메신저입니다. 통증을 없애려고만 하면 진짜 문제를 놓칩니다. 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떠오르는 그 대화는 당신에게 뭔가 말하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대부분의 경우 반추는 미충족 욕구를 가리킵니다. 자기 심리학의 대가 하인츠 코엇의 이론을 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핵심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상화할 대상이 필요한 욕구, 소속감의 욕구. 당신이 반추하는 그 대화를 다시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어떤 욕구가 좌절됐나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했다고 느꼈나요? 그렇다면 인정 욕구입니다. 존경하던 사람이 실망스럽게 행동했나요? 이상화 욕구입니다. 그룹에서 배제당했다고 느꼈나요? 소속감 욕구입니다. 욕구를 정확히 이름 붙이는 순간 반추는 변합니다. 내가 계속 그 대화를 생각하는 건 단순히 내가 잘못 말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재해석되면 문제는 과거의 그 대화가 아니라 현재의 미충족 욕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욕구는 미래에 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거나 스스로에게 인정을 주거나 그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선택지가 생깁니다. 유크라의 관계 심리학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자신의 미충족 욕구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들은 6개월 후 대인관계 만족도가 평균 41%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면 그걸 건강하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내 말이 무례했다면 사과할게. 근데 사실 나는 내가 내 의견을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화입니다. 반추는 끝나지 않은 대화의 메아리입니다. 진짜 대화를 완성하면 메아리는 멈춥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더 이상 당신 삶에 없을 때입니다. 이직해서 못 만나는 전 상사, 연락이 끊긴 친구, 세상을 떠난 가족. 이럴 때는 실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건 상상 대화입니다. 게슈탈트 치료의 빈 의자 기법이 여기 해당합니다. 빈 의자를 놓고 그 사람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세요. 그 다음 의자를 바꿔 앉아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답하세요.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생각보다 구분하지 못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신경영상 연구를 보면 실제 대화를 할 때와 상상 대화를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83% 겹칩니다. 상상 대화를 통해 미완의 서사를 완결하면 뇌는 이제 끝났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기법을 사용한 애도 치료 그룹은 복잡성 애도 증상이 평균 58% 감소했습니다. 혹은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표현적 글쓰기를 보면 트라우마나 미해결 감정에 대해 하루 15분씩 3일 연속 쓰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병원 방문 횟수가 43% 감소하고 우울 증상이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글을 쓰되 검열 없이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문법, 맞춤법, 논리 신경 쓰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언어로 구조화하면서 전전두엽 피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감정의 홍수가 의미 있는 서사로 재구성되는 거죠. 글을 다 쓰고 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직할 수도 있고 찢어버릴 수도 있고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사들은 글을 쓰고 나서 태우는 의식을 하면서 이제 보내준다고 말합니다. 이게 미신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의식의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013년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종이에 쓰고 그걸 찍거나 태운 그룹은 그냥 컴퓨터에 저장한 그룹보다 그 생각의 영향력이 47% 더 줄어들었습니다. 물리적 행위가 심리적 종교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써도 여전히 반추가 멈추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반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상적 수준의 반추는 우울증, 불안장애, 강박장애, PTSD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기준을 보면 반추가 하루 2시간 이상 지속되고 일상 기능을 방해하고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EMDR 같은 근거 기반 치료들은 평균 12에서 16회기 안에 만성 반추를 70% 이상 감소시킵니다. 약물 치료도 옵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의존하게 될까봐 라고 두려워하지만 존스 홉킨스 의대의 정신양리학 연구를 보면 스스라이 같은 항우울제는 뇌의 세로토닌 재흡수를 조절해서 반추 회로 자체를 약화시킵니다. 3개에서 6개월 복용 후 서서히 줄이면 대부분 문제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지력의 실패가 아니라 뇌화학의 재조정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을 쓰는 것처럼 반추가 뇌의 생화학적 문제라면 약물도 정당한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현대인은 과거보다 더 많이 반추할까요? 50년 전, 100년 전 사람들도 대화 후 후회했을 겁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반추 관련 정신건강 문제는 지난 30년간 3배 증가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과거에는 대화가 끝나면 끝이었습니다. 기억 속에만 남았죠. 하지만 지금은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댓글로 모든 대화가 기록됩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그 문자를 수십 번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모티콘을 왜 보냈지? 이 표현이 너무 강했나? 답장이 왜 이렇게 짧지?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의 디지털 스트레스 연구소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 후 평균 17분 안에 3번 이상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답장이 늦으면 읽음 표시만 보면서 온갖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화났나? 무시하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게 디지털 시대의 반추입니다.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됐습니다. 만나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몇 시간, 며칠씩 지속됩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쉬지 않고 분석합니다. 더 심각한 건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글에 특정인의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이 나를 언팔한 건가? 하면서 반추합니다. 자기가 올린 게시물의 좋아요 수를 시간대별로 체크하면서 왜 이번엔 반응이 적지? 걱정합니다. 영국 왕립정신의학회의 2023년 보고서를 보면 SNS 사용 시간과 반추 빈도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쓰는 사람은 1시간 미만 쓰는 사람보다 사회적 반추가 2.4배 높습니다. 해결책은 디지털 디톡스일까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도 관계도 디지털로 유지되는 시대니까요. 대신 필요한 건 디지털 경계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최소 1시간은 다시 확인하지 않기, 읽음 표시 기능 끄기, SNS 알림 끄기, 자기 전 1시간은 모든 메신징 앱 차단하기. 스탠퍼드 대학교의 디지털 웰빙 연구소가 제안하는 이 경계들을 실행한 그룹은 4주 후 디지털 관련 불안이 52%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계는 내적 경계입니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싶은 충동이 올 때 지금 내가 확인하려는 건 메시지가 아니라 내 가치야 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답장 속도나 이모티콘 개수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의 평가로 자기 가치를 측정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표, 칭찬, 인정으로 자아상을 형성했죠. 진짜 변화는 내적 가치 기준을 세울 때 옵니다. 나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자기애나 자만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입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취약성 연구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20년 연구를 보면 수치심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재적 가치감입니다. 그들은 실수해도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나는 실수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존재를 분리합니다. 이 분리를 연습하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한 사람이야 가 아니라 나는 그 순간 그 말을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재구성하는 겁니다. 단어 몇 개 차이지만 신경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정체성 진술이고 후자는 행동 진술입니다.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지만 행동은 바꿀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자아 개념 연구를 보면 자신을 고정된 존재가 아닌 변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은 실수 후 회복 시간이 평균 3.2배 빠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반추는 나쁜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종합하면 반추 자체는 중요합니다.
독립입니다. 문제는 반추에 갇히는 겁니다. 생각은 도구입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손가락을 칠 수도 있습니다. 반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찰로 이어지면 성장이고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면 파괴입니다. 차이는 당신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MIT 미디어랩의 인지과학자들이 제안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각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마음챙김 전통에서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나는 생각을 관찰한다. 고로 나는 생각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의 관찰자입니다.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갑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명상 수련자들은 부정적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일반인과 다른 뇌 활성화 패턴을 보입니다. 일반인은 내측 전전두엽 피질, 즉 이건 나에 관한 것이야 를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수련자들은 외측 전전두엽 피질, 즉 이건 내가 관찰하는 현상이야 를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라도 관계 방식이 다르면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0분짜리 마법 같은 건 없습니다. 이건 근육 훈련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하루 5분 명상, 매일 밤 감사 일기 3줄, 일주일에 한 번 자기 연민 편지 쓰기, 한 달에 한 번 디지털 디톡스 24시간. 이런 작은 실천들이 6개월, 1년 후 당신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신경가소성 연구를 보면 마음챙김 명상을 8주간 매일 27분씩 한 그룹은 해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고 편도체 크기가 감소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기법을 배워도 여전히 반추할 겁니다. 어떤 날은 5분 만에 빠져나오고 어떤 날은 5시간 빠져 있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회복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입니다.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듀크 대학교의 습관 연구를 보면 새로운 행동 패턴이 자동화되려면 평균 66일이 걸립니다. 그 66일 동안 수십 번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역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안 됩니다. 대신 나는 지금 다시 배우는 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실패는 데이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추의 궁극적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대화를 계속 떠올리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을지 걱정하는 건 공감 능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잘하고 싶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건 성장 욕구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추는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입니다. 문제는 반추 자체가 아니라 반추에 사로잡혀서 진짜 삶을 놓치는 겁니다. 과거의 대화를 되뇌느라 현재의 대화를 못 듣는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느라 지금 어떻게 할까를 못 보는 겁니다. 당신의 머릿속 무한재생은 멈출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볼륨을 낮추는 겁니다. 배경음악처럼 희미하게 들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다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화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당신이 결정합니다.